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에 대한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요거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을 보면 코스피를 한번 보면 코스피는 여전히 저희가 의미 있는 라인이라고 했던 요 정도 라인, 2500 정도 아래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점은 2350.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사실 의미 없는 어떤 지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요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의미가 있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 이 중간 단계에서는 계속 뒤섞여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매매가 상당히 어렵고, 보통 이렇게 지수가 부진하거나 이렇게 횡보이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보통 테마주들이 득실거립니다, 보통. 그래서 요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 테마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인다거나 좀 높은 변동성을 보여줄 때 보통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의미 없는 2500포인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이 900포인트라는 이 라인까지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 아래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직은 변동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보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할 때 같이 하락했던 애들이 건설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 IT 쪽,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을 같이 잡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오히려 화장품이라든지 뭐 생활 필수품,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수는 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헬스케어 쪽 관련해서는 시가총액 좀 상위 쪽 애들, 메디톡스라든지 셀트리온은 조금 그래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여기 정도를 시장의 주도주가로 부상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아직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이쪽은 아직 가까이 안 가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아직은 이쪽은.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저점 매수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잠정 영업이익이 나온 게 보면 1분기가 56조 7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으로 따지면 40조 5천억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1분기 수치인 거고,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수치는 참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정도의 의미인 거고, 이 미래의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누가 올라갈 것인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인지,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참고할 것 중에 보면은 그래도 잘 나온 쪽은 IT라든지 건설,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 요쪽이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부진하게 나왔던 쪽은 자동차, 그리고 뭐 에너지 쪽, 그 다음에 건강관리 쪽, 이쪽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2분기, 3분기 때 좋아질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본다면 저는 여전히 요 두 개, IT와 건설 쪽을 좀 유망하다고 보고, 근데 1분기 때 좀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적자였었고, 과거에도. 그래서 이번 1분기도 적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흑자가 나왔던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쪽인데요. 이 조선 쪽을 조금 유심히 좀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보통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1년에 8번 정도 합니다. 8번 정도 하고 1월, 2월 달, 그리고 4월, 5월 달, 7, 8월 달, 그 다음에 10월, 11월 달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는 5월 달 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건 4월 달에 했던 거고, 이제 목요일 날,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하는데,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4월 달에 비해 5월 달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가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이 5월 달 현재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뭐라고 할까요? 경기의 시각이 어떤지, 이것이 가장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아주 중요하게 좀 봅니다. 한국은행에서의 어떠한 정책 방향이, 통화 정책 방향을 대부분 주식하는 쪽에서는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내용을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플러스 다 내용 마지막에는 저의 의견도 살짝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017년도 11월이었습니다. 마지막에 1.5로 이제 인상을 했죠. 그 다음에 쉬었죠. 1월, 2월, 4월, 5월 4번 연속으로 이제 동결한 상태인 거죠. 현재가 이렇게 동결을 했는데, 동결도 만장일치 동결이라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장일치,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만장일치 동결이라는 것에 좀 의미를 좀 두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좀 보면 한국은행에서의 어떤 흐름은 뭐냐면, 일단 요거 바뀐 내용을 먼저 좀 볼게요. 아이고 바뀐 내용, 사실 그렇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큰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은행에서 보는 그 시각은 변함이 없다 정도가 포인트 같아요. 변함 없다. 그 말은 변함 없다라는 것은 지난 4월에 이게 4월 달인 거고, 5월 달 현재 이제 이야기인데요. 4월 달의 내용이 변함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조금 이야기가 있었죠. 5월 중순 저번 주부터인가요?
한국 경기 고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수출의 우호적인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3% 정도 성장 가능성을 계속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면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회의, 그죠?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회의에 김강두 그 부의장이 이제 침체 국면 초입 단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서로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사화도 됐고, 좀 이거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은행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5월 금통위의 결과가 뭔지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가 3.0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유지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물가는 금년 하반기 기준으로 조금 하향 조절됐습니다. 물가가 조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상반기 대비해서 반등하는 그 흐름 쪽에 있던 소비자 물가는, 그죠? 소비자 물가는 1.7,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는 1.8로 의 전망치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즉 성장세는 작년의 경기 회복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물가는 연간 상저하고 그 상저하고의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물가. 그 말은 물가가 하반기에 들어지면서 조금 올라간다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국내 경제 이제 국내 경제는 이제 수출에 의존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의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여전히 양호한 상승 흐름, 그러니까 여기도 좀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수출은 양호한 흐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IT 산업의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내수를 지탱하는 뭐라고 하나요? 소매 판매 또 꾸준한 증가 국면이라고 좀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양호할 것이다, 내수 역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보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경기 주체의 체감을 충분히 고려한다라는 측면. 이 말이 뭐냐면, 각종 어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들이 전년도의 가파른 경기 회복세에 의한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뭐냐면, 거기다가 플러스 고용시장이라는 것도 고심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 근데 다만 그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가 파열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판단. 그렇죠? 이러한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같아요. 그 뭐냐면, 일단은 3분기 정도 때 금리 인상의 시점을 좀 보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금통위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금리 인상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세가 좀 둔화돼야 돼요. 그러면 금리 인상 해보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작년 물가가 조금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그러니까 자본 유출 관련한 쪽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좀 스프레드가 커진다면 물가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은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중요한 지표를 확인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보통 다 그래요. 통화정책 방향들이 이렇게 나오면 4월달, 5월달 결론은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뭐였냐면 결론은 이제 7월과 8월 달에 이제 요때로 이연시켰다라는 거. 이 말은 관망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뭔가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관망하고 뒤 따라가겠다라는 것으로 좀 보는데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일부 취약한 위기를 이제 취약국들에게서 자본 유출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요. 금통위의 발언은 뭐였었냐면 약간 좀 7월 전망으로 이월시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7월로. 하지만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톤은 조금 하향된 정도의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왜 또 그런 의미를 좀 받았냐면, 그러니까 국내 경제의 어떤 뭐 투자나 고용이 좀 부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비와 수출은 양호하지만 어떤 투자와 고용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글로벌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동시에 뭐라고 할까요? 신흥국의 위기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라는 것, 단어들을 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방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염두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는 약간 인정을 한 모양으로 좀 보여서, 저는 이렇게 오늘의 그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 경기 시각을 그렇게 좋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통 좋게 얘기할 때 느낌이랑은 좀 달랐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보면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당장 경기는 부정적이진 않으나 하반기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봐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해보자. 그러면서도 하방을 좀 열어두자.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다라고는 좀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이 정도로 얘기했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예민하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8월에 있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요번까지는 만장일치였지만 다음에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소수 의견 다음에 혹은 뭐 10월, 11월 경에는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회 정도는 금리 인상도 가능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이게 왜 금리 인상 1회라는 게 왜 1회 가지고 뭐 어쩌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펀더멘탈을 보면 금리 인상을 할 단계는 아닌데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보다 펀더멘털의 속도가 더 증가해버리면 금리 인상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요.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에 보다 펀더멘털이 못 따라간다면 이것은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래서 올해 만약에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대내외적인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한국의 금리를 인상한다면 시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올해 금리를 한 번 올려요. 1회. 올리게 되면은, 올리게 될 때랑 금리를 올리지 않을 때, 이를 생각해 보면, 1회 올리면 분명히 시장에 부담이 올 거예요. 국내 펀더멘털상 이 금리 1회를 자연적으로 녹아들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의 시중금리 역전이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의 펀더멘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장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려면 세계 시장이 다 같이 좋아져야 되고 그것이 한국도 파열을 내지 않고 잘 따라서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IT와 반도체 쪽이 가야 돼요. 그쪽이 가야지만 실제로 거기에 이제 건설이라든지 가치주로 평가됐던 것들이 이제 성장주로 변화해 줘야지만 IT와 건설 이 SOC들이 가줘야지만 펀더멘털이 좀 살아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반기 쪽으로 가면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6월에 FOMC를 앞두고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각자마다 다르게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번 연도에 1회 올리든 올리지 않든 이게 좋은 결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된다. 그 기초가 되는 것들은 IT와 건설 쪽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쪽이 이번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회 올리든 올리지 않든 일단 나쁘다. 상황은 좋지 않다. 다만 얘네가 올라준다면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면 괜찮겠다. 이것이 이제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뭐 예측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소설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예측은 빗나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헬스케어 바이오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조금 봐도 된다라고 좀 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 또 보니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톡스 쪽,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는 애들은 다시 좀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처럼 때로 살고 떼거지로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선별적인 종목들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몇 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나 실적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시젠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대내적인 어떤 정치 관련한 이슈들도 너무 큰 것이 있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더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 2500포인트 아래에 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손실이 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코스닥 900 이런 구간들이 변동성 구간에서 벌어놓은 걸 다 까먹는 구간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구간은 매매를 쉬든지 혹은 한다면 작은 비중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해보는 것. 근데 이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은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들을 타진 매수하는 정도로만 해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수가 조금 회복이 되면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들을 올리면 오히려 이게 좀 더 더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회복되는 걸 보고 대응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